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돈이 없어서도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나중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당신의 영혼을 저당 잡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망하고 비겁한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중에 하겠다는 그 한마디입니다. 특히 50살에서 60살에 접어든 분들을 만나면 빠짐없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여행 참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은 애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 딸아이 결혼도 시켜야 해서 도저히 짬이 안 나네요. 그거 다 해놓고 나중에 가려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쓴웃음이 올라옵니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에펠탑 앞에 선들 무릎에 힘이 풀려서 계단 하나 오르지 못하는데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건 여행이 아니라 고행입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달력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 허구의 날짜입니다. 그것은 단지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혀끝에 올리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황금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금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번에 보이는 말장난이 사실은 수천 년 인류 지혜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을 놓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의 꼬리만 쫓다가 허탈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 조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약 3년 전쯤 그 녀석을 데리고 아프리카 잠비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말라리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말라리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해마다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독감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수원의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도무지 차도가 없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의사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것입니다. 서울국립의료원에 급히 옮기고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감염내과 전문의를 수소문했습니다. 제발 우리 조카 좀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날 밤 평생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선을 넘나들던 아이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흥미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녀석은 원래 화학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일어나자마자 느닷없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촌 나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니까 깨달았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다가 죽는 게 진짜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알고 보니 이 녀석은 어릴 때부터 성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며 눈을 반짝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기대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전혀 관심도 없는 화학과에 진학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녀석은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해서 뮤지컬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건 화학과 시절에는 장학금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녀석이 뮤지컬을 시작하자마자 장학금을 휩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청음 시험에서는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축일 때 생태마을에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한 기성 뮤지컬 배우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찾은 그 아이의 얼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이 났습니다. 그건 나중이 아닌 지금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뿜어낼 수 있는 아우라였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놈아 노래는 배짱이나 하는 거지 화학을 해야 나중에 취직도 하고 돈도 벌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애가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뻔했을 때는 살려만 달라고
빌더니 이제 살려놓으니까 다시 죽으라고 등을 떠미네요. 화학 반응식 외우다가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것보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다가 숨이 차는 게 훨씬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을 위해 지금의 열정을 죽이는 순간 우리 안에 가장 빛나는 재능도 함께 묻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내려오는 지혜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노후를 앞둔 현대인에게 이 격언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했던 추억의 조각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정작 우리 뇌의 저장 장치에는 기억할 만한 데이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여행을 뜻하는 영어 단어 트래블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프랑스어 트라바이유에서 왔는데 원래 뜻은 고통 혹은 고난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여행은 목숨을 걸고 떠나는 처절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안락한 호텔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여행은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트래블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낯선 공기를 마시며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여행입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를 텔로미어 단축에 따른 생물학적 노화 가속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억압된 욕구는 우리 염색체 끝단의 텔로미어를 더 빨리 닳게 만듭니다. 즉,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나중에를 외치며 스스로를 억누르는 행위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실질적으로 더 빨리 늙게 만든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갈비를 참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생물학적 자산을 깎아 먹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갈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갈비가 너무 먹고 싶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큰아들한테 전화할까, 둘째한테 슬쩍 말해볼까, 막내가 눈치껏 사오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이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아들이 무슨 무당입니까? 일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지금 갈비가 당기시네 하고 퇴근길에 갈비를 사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 자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비가 먹고 싶다는 것은 나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러니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 먹어야 합니다. 누가 사주기를 바라는 그 수동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 그것이 노후의 외로움을 이기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 자식이 내 속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배우자가 내 고단함을 보상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 수동적인 태도가 바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냐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손에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쥐어져 있다고 칩시다. 날은 덥고 아이스크림은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한 입 크게 베어 물어야 합니다. 아껴뒀다가 나중에 저녁 먹고 시원하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며 냉장고도 없는 뙤약볕 아래서 기다린다면 남는 것은 끈적하게 녹아내린 설탕물과 지저분해진 손가락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 아이스크림과 정확히 같습니다. 환갑이 지나면 정말 원 없이 여행 다니고 행복하게 살려고 30살부터 60살까지 돈만 모았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외식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억척같이 살았는데 이제 좀 가보려니까
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비행기를 탈 기력도 낯선 음식을 소화할 위장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때 갈 걸 그랬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분이 놓친 것은 돈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통 5달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한 달 동안 화끈하게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30년을 살면 평생 60번의 멋진 추억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30년을 오로지 나중을 위해 저축만 하다가 정작 그 나중이 왔을 때 병상에 누워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중이라는 놈은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장 어리석은 투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 주식 투자입니다. 물론 주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참담합니다. 은행 지점장 3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개인 주식 투자자의 96%는 평생을 투자해봤자 결국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주식 계좌에 묶여있는 동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쓰지도 못하고 숫자만 바라보며 가슴을 졸이다가 결국 날려버립니다. 그 5천만 원으로 세계 여행을 10번 다녀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세계 곳곳의 풍경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보석처럼 박혀 있을 것입니다. 주식계좌 잔고가 바닥나서 속이 쓰리는 것보다 가슴 벅찬 추억으로 가득 찬 삶이 낫지 않겠습니까? 투자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십니까? 영어 인베스트먼트의 뿌리인 라틴어 인베스트레는 옷을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투자의 본질은 어떤 대상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이라는 옷을 입히는 행위입니다. 주식 차트의 빨간 막대에 영혼을 갈아 넣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정신의 활력이라는 새 옷을 입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기쁨은 금방 익숙해지고 사라지지만 경험을 통해 얻은 감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처럼 불어나 더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소유보다 경험에 돈을 쓸 때 행복의 지속 시간이 훨씬 길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요즘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개인 레슨을 받는데 한 번에 7만 원 정도 듭니다. 관절염 때문에 안 쓰던 근육들이 많았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영어냐 무슨 운동이냐 하시겠지만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식이 상한가를 쳐서 대박이 나면 자식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식들은 이번에 우리 애 학원비 좀 보태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필라테스로 건강해지면 자식들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우리 부모님 저러다 120살까지 사시는 거 아니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걱정 마시고 여러분 몸에 먼저 투자하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동양의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노후의 행복에 대입하면 하늘은 스스로 행복해지려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다가 됩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대접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지갑을 열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해 돈을 쓰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은 녹기 전에 먹어야 하고 갈비는 이빨이 튼튼할 때 뜯어야 합니다. 내 돈으로 내 의지로 지금 당장 행복해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지금의 행복을 미루고 나중이라는 허상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뿌리는
우리 사회의 기괴한 교육열과 1등 강박증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은 한 생명이 찾아왔다는 축복의 신호가 아닙니다. 엄마들은 임신한 순간 자기 뱃속에 사람이 아니라 명문대생 씨앗이 들어앉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태교랍시고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워줍니다.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기도 전에 벽에는 가나다라와 ABCD가 도배됩니다. 아이의 눈에는 푸른 하늘과 흔들리는 꽃잎보다 검은 글자들이 먼저 박히는 셈입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일종의 영혼 사육에 가깝습니다. 공부를 왜 시킬까요? 재능을 개발하고 훌륭한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커서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돈 많이 벌려면 공부해라, 이게 솔직한 본심입니다. 아이가 노래를 잘하면 너 그러다 굶어 죽는다고 겁을 줍니다.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쟁이는 배고픈 법이라며 붓을 뺐습니다. 대신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진짜 공부는 내 안에 숨겨진 재능의 결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골프 선수 전인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선수는 초등학교 때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수학 영재였습니다. IQ가 138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권도 선수 출신인 아버지는 딸에게 미적분 공식 대신 골프채를 쥐어줬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이 천재적인 아이에게 왜 운동을 시키느냐, 수학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골프에 전념하게 하려고 딸을 제주도로 전학까지 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인지 선수는 한 해에만 20억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아버지의 고집 대신 선생님의 권유를 따라 새벽까지 수학 문제집만 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두꺼운 안경을 끼고 거북목이 된 채 대학 도서관 어딘가에서 취업 걱정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드라이버샷을 날리는 삼과 형광등 아래 머리를 싸매고 공식을 외우는 삶 중 무엇이 더 행복한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재능이라는 뜻의 영어 탤런트의 어원을 아십니까? 고대 그리스의 화폐이자 무게 단위인 탈란톤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재능은 하늘이 각자에게 맡긴 고유한 가치와 무게라는 뜻입니다. 남의 무게를 탐낼 필요도 내 무게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무게만큼 충실히 살아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부 잘해서 행복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으로 지금 즐거운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능력주의적 오만과 사회적 비교에 따른 인지 부조화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을 매겨놓고 그 사다리 위에서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구조적 폭력이 만연해 있습니다. 최고 명문대의 수재들이 왜 스스로 무너지겠습니까?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1등이 아니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그 살벌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전교생 610명 중에서 597등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뒤에는 딱 1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13명은 아마 운동부 학생이었거나 학교를 거의 안 나오던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졸업 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동창들이 초청 강사를 뽑을 때 동기 중에 국회의원도 있고 차관도 있고 성공한 사업가도 수두룩했는데 그 쟁쟁한 1등들을 다 제치고 597등을 했던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너밖에 없더라고요. 1등 했던 친구들은 차관직을 지키느라 회사를 운영하느라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지고 얼굴이 잿빛인데 꼴찌에 가까웠던 그 사람은 강원도 평창에서 들꽃 피는 것을 보고 단풍을 즐기며 마음 편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 승자는 성적표 1등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전교 1등이 아니라서 속상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고학력 백수를 뒷바라지해야 할 위험에서는 벗어나신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례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남의 11억짜리 아파트에 살던 40대 가장이 주식 투자로 5억을 날린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11억 아파트에서 5억을 날려도 6억이 남고 통장에도 3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9억이라는 거금이 있었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그 사람은 강남에서의 1등이라는 지위를 잃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9억을 가지고 강원도 평창 같은 곳으로 가면 넉넉한 땅에 멋진 집을 짓고도 남는 돈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등병에 걸린 사람은 내려앉을 줄을 모릅니다. 행복은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내려올 때 비로소 보이는 진짜 풍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외로운 이유는 어쩌면 아직도 그 좁은 사다리 위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 남들의 시선은 더 이상 감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사다리에서 내려와 지금의 행복을 찾기 시작할 때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타인이라는 존재입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 연결되는 법을 잊어버린 마음의 불통에서 시작됩니다. 그 불통은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1년에 9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사람의 눈에 비친 도로 위의 풍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택시 기사분들이 연간 4만 5천 킬로미터를 달리시니 그 2배를 도로 위에서 보내는 셈입니다. 이탈리아에 갔을 때 인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이 철저하게 추월 차선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뒤에서 더 빠른 차가 오면 곧바로 하위 차선으로 비켜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차선에서 시속 95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서 뒤에 차가 길게 밀려 있어도 절대 비켜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1등 강박증 때문이라고 봅니다. 도로에서도 1차선을 달리고 있어야 뒤처지지 않았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4차선으로 옮기면 왠지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죠. 이 자존심 싸움이 결국 보복 운전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낳습니다. 타인을 배려할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고립된 분노뿐입니다. 에티켓이라는 말의 어원을 아십니까? 프랑스어 에티켓에서 유래했는데 원래는 나무 말뚝이나 표지판을 뜻했습니다. 루이 14세 시절 궁전 정원에 꽃을 밟지 말라고 꽂아둔 말뚝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에티켓의 본질은 남이 정성껏 가꾼 것을 짓밟지 않는 최소한의 경계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도로 위에서도 삶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지켜줄 때 우리는 비로소 문명인이 됩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은 자기중심적 귀인 편향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을 막는 것은 안전운전이고 남이 내 길을 막는 것은 민폐라고 생각하는 이중잣대입니다. 이러한 편향은 타인에 대한 공감을 차단하고 우리를 각자의 외로운 섬으로 유배시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 성적 순으로 밥을 먹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점 받은 아이는 먼저 먹고 틀린 아이는 나중에 먹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면 남의 권리를 먼저 빼앗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꼴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커서 사회의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남보다 먼저 먹어온 탓에 남이 배고픈 줄을 모릅니다. 배려와 양보를 배우지 못한 엘리트들이 이끄는 사회의 끝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는 차가운 외로움입니다. 특목고에 다니던 한 여학생을 면담했을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우울증에 걸려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찾아온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기숙사 첫날 치약을 안 가져와서 방 친구 5명에게 빌려달라고 했는데 단 1명도 빌려주지 않았다고요. 왜일까요? 치약을 빌려줘서 그 친구가 양치를 잘하고 잠을 푹 자서 다음날 공부를 잘하면 내 등수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경쟁자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16년 평생 공부 외에는 추억이 단 하나도 없다는 그 아이의 고백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의외로 아주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외국에서 강의를 갔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호등 없는 건널목에서 발만 살짝 내딛었는데 모든 차가 멈춰 섰습니다. 자기는 파란불인데도 사람이 건너려 하면 웃으며 손짓을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사람이 우선인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운전하는 사람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길을 건너려는 어르신이 보이면 무조건 서라고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멈춘 차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군요. 진짜 내가 먼저 가도 되나 하는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시길래 웃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에 번지던 환한 미소는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보석 같은 교감이었습니다. 원주에서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테니스 라켓을 맨 젊은이 2명이 건널목 한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통에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멈춰 세우고 길을 터주자 덩치 큰 청년들이 90도로 인사를 하며 건너갔습니다. 그 인사 한 번에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짧은 3초의 양보가 모두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무시하며 내 앞길만 챙길 때 성공한다고 믿지만 진짜 행복은 타인을 존중할 때 그 메아리로 돌아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빈곤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이 실수를 좀 했다고 소리를 지르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화를 내면 그 순간에는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친절은 공짜이지만 그 가치는 무한합니다. 노후의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뜻밖의 방법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나 자신의 내면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를 뵙기 위해 수원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쁜 일정을 쪼개서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뵙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 그 얼굴만 봐도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얼마 전 팔순의 아버지가 산에 가셔서 바위 틈에서 산삼 2뿌리를 캐오셨습니다. 자식 먹이겠다고 흙투성이가 된 손톱으로 산삼을 건네주시는 그 마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중 20% 이상이 자식과 왕래를 끊고 산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학원비 대주고 대학 보내고 취직시킨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정작 기억하는 것은 부모가 심어준 따뜻한 시간의 추억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 말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퍼주지 마시고 함께 웃었던 기억을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노후를 외롭지 않게 만드는 진짜 보험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 신으로부터 2가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둘째는 너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 노년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새로운 버전이 있습니다. 재대결에서 토끼는 잠들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고 거북이도 나름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국 토끼가 간발의 차이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거북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자야 슬퍼 마라. 토끼는 저렇게 빨리 뛰어다니다 기껏해야 7년밖에 못 살지만 우리는 느긋하게 살기 때문에 수명이 200년이란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다운 속도로 오래도록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노년의 삶은 자연과 가까이하며 정서적 항상성을 유지할 때 비로소 평온을 찾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취미들이 있습니다. 바둑은 집중력을 높여 치매 예방에 좋고 탁구는 성인병 예방에 탁월합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운동입니다. 특히 맨발로 흙을 밟는 어싱은 몸의 독소를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도파민을 생성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식물 키우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자식들은 전화 한 통 없어도 식물은 내가 물 주는 만큼 꽃을 피워 화답합니다. 말 안 듣는 자식 탓하지 마시고 베란다의 화초들과 대화하며 사십시오. 식물한테 너는 왜 이렇게 예쁜이라고 하면 꽃이 피지만 배우자한테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라고 하면 싸움만 납니다. 배우자를 화초라고 생각하고 가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보십시오. 그러면 노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천년된 나무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세월의 풍파에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 듦을 쇠락이 아니라 완숙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릴 때 비로소 외로움이라는 파도를 넘어 평온한 바다에 닿을 수 있습니다. 삶은 결국 혼자 걷는 길 같지만 우리가 나누었던 배려와 미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가에 스미는 햇살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적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를 더 깊이 사랑하라고 보내온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쓰셨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자신을 위해 웃어줄 수 있는 당신이기를 바랍니다.